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아시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1920년대 초호황을 누리던 미국이 1929년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1930년대에는 지독한 디플레이션으로 대공황 시절을 보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몇 년간은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다시 뉴딜도 안 먹히는 깊은 침체로 빠져들었는데요. 근데 때마침 발생한 2차 대전으로 군수물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겠지만 또 경제에 관심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죠. 예전에 무역과 관련해서 대공황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관심 많은 금리를 중심으로 대공황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당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29년 10월 24일에 우리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날에 미국의 주식 가격이 처음으로 폭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5일 뒤인 10월 29일에는 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시발점이 되는 뉴욕 증권시장이 대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미국의 주식 가치가 4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 가격의 폭락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10월 29일 당시의 주식 가격 폭락만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는데요. 이후로 주식시장은 3주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게 됐고 많은 은행들까지도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이후로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이런 경제 문제들이 전이되게 되는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경제 대공황으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사건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지독한 경제 침체의 기간이었죠. 그런데 대공황 터지기 전 1920년대 당시에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주식 버블도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리는 어땠습니까? 금리 낮을 때 버블이 잘 생기잖아요. 네. 사실 대공황이 터지기 전인 1920년대 말까지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 연준이 1920년대 말까지는 당시만 하더라도 사상 최저금리인 3.5%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면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92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미국의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구두 닦기 소년들도 주식을 샀다니까 말 다 했죠. 네. 그런데 이후로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앞에서 말한 1929년의 주가 폭락 사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28년에 3.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미 연준이 단 1년 반 만에 6%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돈줄이 바짝 마르게 되고 주가 하락에 특히나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투매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급격한 주가 폭락 사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부실 대출 문제에다가 뱅크런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1929년 한 해에만 659개의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2배가 늘어서 1350개의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는 총 9700개가 넘는 은행들이 1933년까지 도산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은행들이 대규모로 파산하게 되니까 미국의 통화 공급량 역시도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1929년에 4% 수준에서 맴돌던 실업률이 이후로 25%까지 급등하게 돼서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이 노는 고실업 상태를 지속하게 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대공황 이전에 비해 24%까지 하락하면서 명백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자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디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빚이라는 부채 가치까지도 상승하게 돼서 당시에 빚을 지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이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빚의 부담은 더 큰 거죠. 네. 아무래도 같은 빚이라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채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경제가 쪼그라드니까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급등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게다가 주식 등의 자산 가격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당시에 미 연준에서는 이상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통화긴축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물가의 고실업이고 자산 가격 하락에 경제 침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당시의 중앙은행의 선택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는 통화 긴축 정책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미 연준은 대공황이 진행 중에 있던 1931년에 1.5%에 있던 금리를 2.5%까지 인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금리를 더 올려서 3.5%까지 인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돈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디플레이션이 더 증폭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주가 폭락한 이후에 금리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린 개념이네요. 그런데 금리를 왜 다시 올린 건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경기가 회복된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더 문제가 될지 알았을 텐데 당시에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 연준이 1년 반 전에 겪은 1929년에 발생했던 주가 폭락 사태를 이전에 낮게 유지했던 저금리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낮게 유지했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주식 같은 투자 자산 쪽으로 악성 투자들이 늘어나게 돼서 주가 대폭락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섣부른 금리 인하 정책이 또 자산 시장의 가격 거품을 키워서 주식 시장의 버블을 생성할 수 있다고 경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 두 번째 배경에는 그때 미 연준의 입장이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사회가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점이라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미 연준이 더 경계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겠네요. 1차 대전 때문에 근본이제가 잠시 중단되고 그때 막 찍어낸 돈 영향도 컸고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죠. 물가도 몇 배씩 오르고. 네, 특히나 유럽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초인플레이션 문제로 마르크화가 휴지 조각처럼 되면서 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목격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방지하는 쪽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됐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시킨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1920년대와 30년대의 통화 시스템을 보면 근본위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근본위제를 떠받치는 국제통화 중심에는 영국의 파운드하고 미국의 달러가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31년 9월에 유럽의 금융투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파운드화가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때 침체되어 있던 영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가 대규모로 매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파운드화 보유하고 있던 투기 세력들이 대규모로 파운드화 팔고 급내나라 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영국의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들이 투기 세력들의 파운드화 매도로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근본위제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축통화의 두 축 중에 영국 파운드화가 근본위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미국의 달러화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달러만이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통화로 남게 된 건데요. 그러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유럽국들은 미국도 영국처럼 근본위제를 탈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투기 세력들이 이제는 공격 대상을 바꿔서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다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해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1년 10월 한 달에만 7억 달러가 넘는 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달러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금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게 되고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금의 유출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긴축 정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결국 미국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던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지키고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본위제의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결론이에요.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의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불황의 사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오늘 다룬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는 또 별도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다가 높은 관세를 때리는 스모트 홀리법 같은 그런 보호무역 조치들 역시도 분명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다뤄본 내용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달러의 가치, 기축통화의 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 침체라는 걸 맞을 걸 각오하고 달러 가치를 지킨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달러 가치는 유지됐었는데 침체만 길게 만든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공황 상태에서도 미국이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건 달러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